6년 전 벤 거의 인터뷰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시간을 뒤집을 수 없는 현실을 엿보이게 했습니다. 그 당시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 선전하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벤은 그 기대에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역시 그의 라이벌 팀 감독으로서 예의를 갖춰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 당시 벤과 메시를 비교하며 벤과 토트넘을 관통하는 힘을 보여주었던 것은 감독들이 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토트넘에 대한 벤의 평가는 크게 변했습니다. 2019년에는 그가 토트넘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교하며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벤이 언급한 젊은 선수들 가운데 일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손흥민과 케인 두 명만이 오랫동안 토트넘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에 토트넘 경기 해설에서 손흥민을 유독 강조하며 케인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해 아쉬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의 리버풀과의 대결은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습니다. 벤 거이는 최대 라이벌 팀의 상징적인 감독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토트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시선은 토트넘의 변화와 성장을 관찰하며 계속 변화해왔고 그의 경험과 통찰력은 토트넘과 그의 역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자신감 넘치게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리그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솔직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리그 우승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팀 중 하나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영입한 선수 메디슨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 중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공을 연결시키는 뛰어난 능력은 팀의 기술적 창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에 대한 찬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의 포지션 이동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탁월하며 그는 팀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덴버의 토트넘은 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의 특징적인 스타일이 이번 시즌 팀에 강하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전략은 현대로 이어지며 토트넘은 바르셀로나와 아스널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말한 것은 앙리였습니다. 하늘 아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과거의 장점들이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벤 카블의 특별한 유기적 스위칭과 선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현재 토트넘에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시즌 우리는 토트넘이 그의 영향 아래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기대해봐야 할 것입니다. 비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 그 중심에는 신보수의 랜덤 머신 폭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도 댄스 스포츠의 신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프렐의 감독 또한 스파이크 베이스를 고수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리뉴의 펀치도 그릇에 밑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번 시즌 토트넘은 개막전에서부터 선수들의 포지션을 다소 보수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되면서 특정 선수에게 자유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메디슨은 중앙에서 출발했지만 대부분의 순간에서는 좌측 풀백 위치에서 센터백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개막전에서는 주로 전형적인 9번 포지션에서 활약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스루 패스를 연달아 보내며 다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의 축구는 출발은 비슷한 포지션에서 하지만 세부 전술에서는 상대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팀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이끌고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상대팀을 분석하고 대응하여 경기 전술을 조절하며 그 결과로 다양한 상황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 아스널과의 경쟁, 그리고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현재의 토트넘. 이러한 경쟁은 아스널의 전성기와 퓨처를 상기시킵니다. 손흥민은 앙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메티스 역시 비에이라와 세스크 파브레가 보여준 스타일과는 다른 형태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식스키와 피레스의 비교에서도 슈팅보다는 패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7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토트넘은 승점을 정립하며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사 진출에 실패한 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우승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겨울 이적 시장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메디슨이 토트넘 상승세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한 시즌 동안의 뛰어난 성적입니다. 과거에는 군 미로를 운영하지 않았던 토트넘의 파이브백는 실점이 뒤따라왔고 미드필더 2명만으로는 공격에서도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포백과 3명의 미드필더는 높은 득점을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티스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활약하며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어주는 특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케인과 손흥민의 삼선 지원이 미들 싸움에서 부족하였지만 매디슨의 등장으로 손흥민이 일선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득점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미들필더에서의 강점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에 참여한 경험은 이제 완전히 공격과 압박에서 활용되며 그는 1년 만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대부분의 득점 상황에서 주인공인 매디슨은 반면에 토트넘의 약점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토트넘은 몇 년 동안 6범 유형의 미드필더를 영입했지만 7번 포지션에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타쿠로의 체력 상태는 아직 미지수이며 토트넘의 다른 포지션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매디슨이 주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메시급 선수가 아닌 이상 우승을 차지한 팀들은 대체로 주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 브라위너가 초반에 부상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양한 선수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 뛰는 팀과 훈련에서 이기는 팀은 내년 시즌에는 큰 차이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 이적 시장은 여름보다는 빅네임 선수들의 이동이 덜하겠지만 매디슨이 주전 자리를 못 차지하는 팀이 된다면 이는 토트넘이 우승 경쟁에서 이전과 비슷한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여름의 반전은 비에르의 풀럼 이적 거부로 나타났습니다. 토트넘의 갤러거 영입은 첼시 미드필더 갤러거의 어색한 재앙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모두 포스텍 감독의 요청에 따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즌 시작 전 포스텍은 매디슨과 갤러거의 동시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7번 포지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홀딩 미드필더 역할에 몇 년 동안 주력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역할을 원하던 것은 자연스러운 진행이었으며 현대 축구에서는 엔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갤러거의 영입 실패는 현재에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델 로고는 팰리스 시절 국민홀에서 뛰며 선수와 팀 양쪽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포체티노 감독은 주로 갤러거를 상선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매디슨의 레스터에서의 역할과 현재의 역할은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포스텍이 갤러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반도 맨 레딧에서 비카리우 등의 포스트기 찍은 남자들이 모두 스타법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토트넘에서 갤러거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심장병을 극복한 갤러거는 이제 23살에 불과한 인간 승리의 상징이며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디슨과 갤러거가 주전 경쟁이 아니라 상대팀으로 맞붙게 된 것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펼쳐질 그들의 경쟁은 전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포스텍이 매디슨에게 요구하는 10번 룰이 마치 팰리스 시절 갤러거의 역할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스텍이 선수의 개별 활약보다는 그림 전체에 집중하는 감독으로 보일 수 있게 합니다. 축구는 더 잘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팀의 퍼즐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복잡한 경기입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들이 원 소속 팀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둬내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디슨은 이번 시즌 특히 두드러지는 선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가 토트넘의 득점 공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손흥민의 공격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삼선에서 수비를 하는 축구는 그의 특기를 더욱 강조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작년에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페널티킥입니다. 토트넘은 아직까지 큰 해가 없으며 해가 있다면 그는 피케인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손흥민이 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득점왕 경쟁을 하는 포워드가 아닌 미드필더가 페널티킥을 차는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케인의 상세한 역할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으며 오직 한 번도 손흥민이 득점왕을 노릴 때 피케에게 기회를 양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득점왕을 위해 필요한 한 골을 동료에게 양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양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토트넘의 킥테이커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며 승부차기 한 번 킥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경기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약 이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것은 특별한 상황일 것입니다. 토트넘은 벌리전에서 화려한 득점을 기록했지만 이러한 득점은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을 향한 팀에게 필요한 득점은 팰리스 경기에서의 두 번째 득점과 같은 순간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득점은 조직력뿐만 아니라 사리, 존슨, 매디슨, 손흥민과 같은 개인 능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공격의 산물이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을 새로운 재능이 기대됩니다. 토트넘의 퍼즐은 아직 완벽하게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빈 공간이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